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람의 호르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호르몬의 과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생체 내에 특정 부위에서 생성돼서 분비되고요. 온 몸을 순환하다가 온 몸의 여러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우리 생체 내에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성 물질입니다. 자, 이때 호르몬을 생성해서 분비하는 이 특정 부위를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다양한 내분비샘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분비샘에서 생성해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모두 다 다르고요. 그 호르몬이 몸 전체를 순환하다가 특정 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온 몸으로 전달이 되냐면 바로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즉 생성되어 분비된 호르몬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액순환 경로를 따라다니다가 특정 기관 또는 특정 세포를 만나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내분비샘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내분비샘인 이자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얘는 이자라는 내분비샘이에요. 이자의 특정 부위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는 요 세포 하나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요 파란색 알갱이가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을 생성해서 분비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포가. 이 생성해서 분비된 인슐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액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순환하면서 동시에 이 인슐린도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게 돼요. 그러다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세포를 만나면 기능을 수행하는데 인슐린의 기능이 작동하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세포는 지금 밑에 보시면 요 회색으로 세포를 그려놨고 그 세포에 세포막에 보니까 파란색 뭔가가 끼워져 있고 그 파란색에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죠. 이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 단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세포들의 인슐린이 요렇게 와서 결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세포에서는 인슐린에 의해 전달된 명령에 따라 어떤 기능이 수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세포를 갖고 있는 요런 세포 또는 요런 기관을 우리는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르몬은 아무 세포나 가서 아무 기관에나 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마다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세포를 갖고 수용체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그 호르몬이 와서 결합할 수 있고요. 호르몬이 이렇게 결합함으로 인해 어떤 기능이 작동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위쪽으로 가서 세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특징,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어디로 분비가 되냐? 혈액으로 분비가 되어 혈액과 같이 온 몸을 순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아무 데서나 가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서만 작용을 일으킨다.
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은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르몬은 굉장히 미량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데 미량으로 존재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많거나 조금이라도 적어지면 우리 몸에 이상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양이 적어지면, 자,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돼서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양이 적어지면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아서 혈액 중에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 소변으로까지 당이 배출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명 당뇨병이라고 하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호르몬은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람의 대표적인 내분비샘과 그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다가 같이 한번 표시를 하면서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머릿속에 뇌를 그려놨는데 뇌는 여러 개의 내분비샘들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대뇌 안쪽에 보면 여기를 간뇌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간뇌에 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를 조금 자세히 옆에다 그려보면 자, 요렇게 해서 볼록한 앞쪽, 볼록한 뒤쪽, 대략적으로 요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위의 이름이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간뇌를 구성하는 일부 부분이에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제일 대표적인 호르몬이 자, 우리가 일명 성장호르몬 주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생장호르몬입니다. 생장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생장호르몬의 표적세포는 거의 온몸의 세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생성 분비되는 두 번째 호르몬은 자, 이름이 어려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다시 한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이걸 해석해 보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는 의미죠. 자, 갑상샘이 어디냐면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목에 가면요, 여러분, 요렇게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 기관은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내분비샘입니다. 이 기관은 나비 모양을 한자로 바꾸면 갑상입니다. 나비 모양 내분비샘이라서 줄여서 갑상샘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요 뇌하수체에서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역할은 말 그대로 갑상샘 자극이에요. 갑상샘 자극.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요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인 다른 말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세 번째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자, 이것도 한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십시오. 이뇨는 오줌을 말합니다. 오줌 싸는 거. 이때 항자는 오줌이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한다.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신장, 콩팥이에요. 신장, 콩팥. 콩팥에서 오줌을 생성할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 물을 우리 몸으로 재흡수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니까 당연히 버려지는 물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오줌의 양을 줄어들게 만드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자,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아까 목에다 그린 나비 모양의 내분비샘, 갑상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목에 있는 요 나비 모양의, 자, 안에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요 기관, 여기가 바로 또 다른 내분비샘인 갑상샘입니다. 갑상은 나비 모양을 뜻하는 한자라고 했습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은 우리말로 하면 갑상샘 호르몬이지만 외래어를 더 많이 씁니다. 티록신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티록신의 표적세포는 우리 거의 온몸의 세포에 해당합니다. 거의 온몸의 세포에 작용을 해서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참고로 이 세포 호흡을 해야 에너지가 생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티록신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너무 많이 세포들이 세포 호흡을 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요. 티록신이 적게 되는 경우에는 온몸의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잘 안 해.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에 보면 콩처럼 생겼고 파채 색깔을 갖고 있는 양쪽 좌우에 하나씩 있는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콩팥,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콩팥 위쪽에 요런 식으로 얹어진 덩어리가 있어요. 양쪽 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얹어진 요 덩어리가 있어요. 요 덩어리, 요 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표시해 봅시다. 콩팥 위에 얹어진 요 두 기관이 또 다른 내분비샘인 부신입니다. 부신 역시 아주 중요한 내분비샘으로서 여러 개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되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여러분,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등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아드레날린은 그러니까 판매되는 의약품 명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에피네프린이에요. 어쨌든 이 아드레날린, 중학교에서는 아드레날린으로 정리를 합시다. 는 부신이라는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분비샘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이자. 자, 이자는 요쯤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려주십시오. 자,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 기관은, 자, 지금 그린 이 기관이 바로 이자에 해당하고요. 이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아주 제일 유명한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성해서 분비합니다. 이자에서 생성 분비하는 첫 번째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은 언제 분비되냐?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또 다른 세포에서는 이 반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호르몬을 생성해서 분비합니다. 이름하여 글루카곤. 다시 인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역시 이자에서 분비되지만 서로 다른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너무 낮을 때 분비가 돼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량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주기적으로 잘 분비되면 우리 체내 혈당량은 특정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뒤에 혈당량이 올라갔을 땐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량을 내리고, 그러다가 또 저녁 때가 돼서 밥 먹기 직전에 배가 너무 고파요. 이땐 혈당량이 낮은 상태겠죠? 이때는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혈당량을 적정 범위로 높여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남성의 몸을 그려놓은 것이죠. 자, 남성의 생식기 중에서 자, 우리가 일명 고환이라고 부르는데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하나, 두 개의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관이 있어요. 이 두 기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소라고 부릅니다. 정소. 정소는 정자를 생성하는 곳인데 이 정소에서 대표적인 남성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 분비합니다.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2차 성징이 발현되도록 하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자, 이 보라색으로 바꿔서 그려볼 거예요.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표시하는 건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요 양쪽에 난소라고 불리는 요런 또 기관이 있어요. 남성은 정소를 갖고 있고요. 여성은 이렇게 해서 옆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여성은 난소라고 불리는 생식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소에서 정자를 생성하는 것처럼 난소에서는 난자를 생성함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난소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적어주세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도록 하는 반응들을 유도합니다. 여성 2차 성징 발현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사람의 내분비샘과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호르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원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